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외교는 실패했고 미국 대통령은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해 명령을 내립니다. 미군은 그린란드 전면 침공과 무력 점령 명령을 받습니다. 미군은 건조한 환경에서 작전 경험이 많지만 그린란드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군대가 아니라 북극이 지구 최대 섬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약 83만 6천 평방마일이며 약 80%가 세계 두 번째로 큰 그린란드 빙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험한 기후와 지형으로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 중 하나이며 인구도 적습니다. 그린란드 인구는 5만 7천 명으로 이 중 약 2만 명 이수도 누악에 거주합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빠르게 점령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곳을 1시간이라도 지킬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미국이 겪어보지 못한 임무입니다. 누악을 그냥 핵 공격하는 대신 그들은 전장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한 뒤 최소한의 위험으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정확한 자산과 전술을 선택합니다. 이 작전은 빠르고 정밀하게 전 세계가 반응하거나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이미 결성돼 대서양을 건너 그린란드로 향합니다. 그들의 갑판엔 F-22, F-35 등 미국의 강력한 전투기들이 항상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와 C 계열 항공기가 상공을 돌고 드론과 초계기가 바다 곳곳에서 수상 물체를 탐색합니다. 순양함과 특수작전 지원함이 그들과 함께 항해하며 이들은 기습, 침투, 그리고 가까이에서 또는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험난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몇 척의 잠수함이 어두운 바다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함대와 함께 이동합니다. 이 시점에서 침공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군사이동은 오래 비밀로 남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그 움직임을 포착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 30분 공포가 빠르게 퍼집니다. 특히 북대서양 조약체 5조에 따라 서로를 방어하기로 합의한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한 회원국 공격을 전체 동맹 공격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나토는 지금까지 회원국 중 한 나라가 다른 회원국을 침공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긴박한 논의를 시작하고 긴급 회의를 조직하는 가운데 동맹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시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에 내릴 어떤 결정이든 전 세계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미국 함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린란드 해안에 더 가까워집니다. 미국 전력이 목표에 접근하면 작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외부 간섭을 막기 위해 섬을 외부 통신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자전입니다. EA-18G 그라울러는 Fighter Attack 18F 슈퍼 호네스의 특수 버전으로 첨단 전자전 장비로 레이더 교란과 통신 차단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공습이 아닌 몇 분 만에 일어나는 정전입니다. 그린란드는 고립됐고 누크와 덴마크 정부 간에 안정적 통신망이 없습니다. 코펜하겐에서 그 섬이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그라울러를 보호하기 위해 F-22와 F-35 편대가 투입됩니다. 이 전투기들은 초고성능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번개처럼 빠르고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항공 전자장비와 강력한 무장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곧바로 그린란드 영공을 장악하고 섬 전체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합니다. 나토 국가들이 전투기를 투입해도 미국의 숙련된 조종사들과 맞서야 하므로 진정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침공 초기 단계에서 미국은 자신감 있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에 군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대신 덴마크와 다른 나토 국가들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 미국이 벌였던 이전의 군사 작전들과는 다릅니다. 현지의 적대적인 병력이 대규모로 있거나 복잡한 방공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군은 그린란드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폭격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상의 대규모 병력이나 장갑 부대를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그린란드 활주로에서 첨단 전투기가 이륙해 미군의 F-35와 공중전을 벌일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이 전쟁이 소모전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초기 몇 시간 동안 저항은 최소한으로 위험할 정도로만 있습니다. 이 틈이 미군에게 전부이며 다치면 침공이 점령으로 바뀝니다. 목표 지점들은 빠르게 점령됩니다. 이전에도 이런 작전을 수행해본 베테랑 요원들과 지휘관들이 이끌기 때문에 어떻게 신속하게 끝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4시간. 전투기가 제공권을 장악하면 추가 항공기가 대서양 항공모함에서 이륙합니다.
수송기 C-17 글로브 마스터 3는 병력과 장비를 싣고 출발합니다. 수백 수천 명이 항공모함에서 이륙해 그린란드 전략적 지역에 투입됩니다. 우선순위 목표는 명확하며 먼저 공격받습니다. 공항, 교통 허브, 섬 연결 주요 동맥, 나르사르수아크와 콩갈루수아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인 누크, 수도이자 주요 국제공항이 그 다음입니다. 인구가 적고 방어가 취약한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공이 성공하려면 병력뿐 아니라 탱크, 장갑차 등 장비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린란드에 이런 장비를 들여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안전하게 착륙하고 대형 항공기가 하역후 이동할 수 있는 곳이 그린란드엔 드뭅니다. 그래서 콩갈루수악, 누크 같은 지역이 주요 목표가 됩니다. 미국은 도시뿐 아니라 병목 지점도 노립니다. 글로브 마스터들은 여러 방향으로 출발하여 수십 명의 무장 낙하산병들을 주요 목표 지점에 투입합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저항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항의하는 민간인들과 좌절한 지역 관리들을 제외하면 미군은 신속하게 섬의 교통 중심지를 장악합니다. 지휘관들은 추가 병력 투입을 명령합니다. 12시간 만에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 섬 남쪽 해안 항공모함 전단에서 출발해 상륙함과 상륙정을 누크 수도 주요 항구로 호위합니다. 도착 직후 해병대와 특수 북극 차량을 실은 호버크래프트가 그린란드 영토로 진입합니다. 미군 병력은 아마도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항구를 장악합니다. 한편 주변 해역에서는 미 해군이 다른 세력이 작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합니다. 그들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사이의 해역인 그린랜드 아이슬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갭을 봉쇄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곳은 전략적 병목 지점으로 노르웨이 해와 북해를 대서양과 차단하며 통과하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모두 나토 회원국이며 러시아도 이 갭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은 섬을 봉쇄하는 동안 적대적인 세력이 단 하나라도 이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중 조기 경보기와 순찰함이 하늘과 바다를 감시해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탐지합니다.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은 첨단 소나로 대서양 심해까지 잠수합니다. 러시아 잠수함 등 전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추적 저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해상 봉쇄는 미군이 임무를 수행할 시간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국가들의 반응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일제 나토 지도자들이 다음 조치를 논의합니다. 덴마크는 북대서양 조약 제5조를 발동합니다. 제5조는 한 회원국 공격이 전체 동맹 공격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전례도 없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합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동맹을 지키기 위해 그린란드와 덴마크 방어에 군대를 보내길 원합니다. 일부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군대의 강력함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을 의미하며 이 논쟁 결과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군사 예산 130만 명 이상의 현역, 가장 강력한 공군력과 최대 해군 중 하나를 보유해 단순한 힘을 넘어 압도적 능력과 도달 범위, 속도를 자랑합니다. 미국은 단순한 초강대국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군사기계입니다. 어떤 나토 국가도 이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덴마크, 미국에 맞서 즉각적인 행동을 가장 열망하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의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에서 4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군대는 2만 1000명의 현역과 1만 2000명의 예비군으로 미국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덴마크 공군은 약 100대 전력으로 구성되며 해군은 소수의 프리기탐, 순찰함, 기뢰전 함정만 보유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덴마크 육군 역시 미국처럼 거대한 상대와 맞선다면 전혀 승산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십 대의 전차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나토 동맹 내의 많은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훨씬 더 강력하고 본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폴란드와 같이 전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미국을 상대로 희망이 없고 힘을 합쳐도 가장 강한 군대와 맞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를 취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양측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큰 사태로 번질 위험이 있는 대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경제 시스템을 활용해 미국을 압박하고 지도부의 재고를 촉구하는 등 다른 억제 방법을 쓰기로 합의합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 파기, 미국 상품 서비스 관세 부과, 자국 내 미국 기업 퇴출, 미국 자산 동결을 위협합니다. 오늘날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약 3조 6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처럼 이는 미국의 전체 해외 보유 자산의 40%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에서도 입법자, 지도자, 주민들이 이에 대응할 것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예측이 어려워지며 시위가 늘고 미국 행동에 대한 의견이 더욱 분열됩니다. 일부는 그린란드 점령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토를 파괴할 행동에 분노와 후회를 나타냅니다. 31개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다음 조치를 결정하는 동안 전 세계는 혼란과 공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논쟁하는 동안 미국은 3일째 영향력을 계속 강화합니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이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행동을 규탄하며 미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기타 처벌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나토의 우유부단함과 세계 지도자들의 망설임을 틈타 계속 전진하며 섬에서 입지를 강화합니다. 설령 동맹국들의 군사 행동에 맞서야 해도 미국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7일째, 첫 주말, 미국은 모든 주요 교통 거점을 쉽게 완전히 장악합니다. 미국은 수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계속해서 구축하는 동시에 섬 주변에 단단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공중 우위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군대가 작전한 다른 곳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춥고 사람이 살기 힘들며 지구상의 대부분 다른 지역들이 갖추고 있는 인프라나 교통망이 없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잘 정비된 고속도로망과 쉬운 보급로, 빠른 육상 이동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고립되어 있으며 잔인할 정도로 먼 거리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거의 건널 수 없는 광활한 지형에 의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빙원에서는 눈보라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차량 이동이 멈추고 평범한 여정이 생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압도적인 미군의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부대들은 신속 이동, 마을과 시설 장악, 보급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전차와 대형 장갑차는 이 지역의 얼어붙은 지형을 안전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대안으로 M10 부커스 스트라이커 등 경장갑 차량을 주요 지점에 공수해야 합니다. 방어 구역을 구축하고 진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천 명의 해군 건설병 전문 전투 건설 요원들이 투입되어 섬 곳곳을 이동합니다. 그들은 미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빠르게 구축합니다. 그들은 섬 북서쪽 해안에 있는 미국 B2피크 우주기지 확장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곳은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고가치 군사 자산의 다중 도메인 허브로 변모합니다. 건설 인부들은 그린란드의 이중 용도 항구를 확장하고 미 해군 구축함, 잠수함 및 기타 선박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부두 보강과 시설 건립, 해안 저장 공간 마련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통제의 문제입니다. 이 항구들은 그린란드 물류 문제를 해결하며 병력 이동 통로를 만듭니다. 연료, 장비, 보급품이 미국에서 이 섬으로 들어와 연구 거점이 됩니다. 모두에게 큰 도전이며 쉬운 길은 없습니다. 2주차 미국은 섬 확보에 빠르게 나섭니다. 자연환경은 가혹하고 기반 시설도 부족하지만 지금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도전은 물류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인구는 적지만 땅과 문화에 큰 자부심과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그린란드인들은 침략군이 몰려와 그들의 도시와 땅을 장악하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린란드인들은 군사적인 규모로 노골적인 폭력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맞설 무기나 인원, 장비는 없지만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그들은 미국 계획을 더 느리고 어렵게 비용 많이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지 공무원들은 파업하며 점령군 명령을 거부합니다. 시위대는 마을과 도시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립니다. 머지않아 이렇게 광대한 북극 영토를 통치하는 것에 엄청난 어려움이 점점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관리들은 점령이 느리고 지치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침공 소식은 전 세계 주요 뉴스에 오릅니다. 미국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고 많은 이들이 그린란드인들에게 동정합니다. 며칠 망설임 끝에 나토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은 공개 성명에서 단합을 표현하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끊임없는 충돌과 격렬한 의견 충돌, 그리고 더 이상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동맹 주요국들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추진하며 침공 지속 시 강한 처벌을 경고합니다. 영국 등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들마저 최근 상상 못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워싱턴과의 협력 중단, 정보 공유 제고, 외교 단절, 미국 국제 법정 제소 등이 언급됩니다. 일부 국가는 그린란드에 군대나 자산 배치를 계획합니다. 세계 강대국 동맹이 무너지며 지정학 판도가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변화합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주 차입니다. 그린란드에서 미국 건설팀은 항구 확장, 비행장 보강, 도로 업그레이드, 신규 시설 건설 등 즉시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는 단순 점령이 아닌 실질적 활용을 위한 것입니다. 새 건물들은 그린란드의 전략적 위치를 영구적 이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은 미국이 먼저 채굴하고 통제하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차 미국 광산 회사들이 섬에서 채굴을 시작합니다. 이 지역 주둔 미군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급증합니다. 미국 지도부는 법적, 물류 문제와 국내외 압력에 대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쌓입니다. 그린란드를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점령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을 운영하고 광활하고 텅 빈 지역 전체의 치안을 유지하며 흩어져 있는 마을의 질서를 지키고 기상, 거리, 그리고 사보타주에 노출된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동시에 미국은 민간인들을 위해 식량, 난방, 의료 지원, 교통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그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적 고립은 공급망에 부담을 주며 작전 비용이 예상보다 늘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그린란드인들은 침공 이후 몇 주,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 저항합니다. 그들은 결코 미국의 요구에 완전히 굴복하거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물류는 여전히 힘들며 점령은 주마다 더 복잡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두 가지 선택지, 즉 버티거나 철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방향을 바꿉니다. 미국은 강경하게 나가는 대신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위기를 벼랑 끝에서 되돌릴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철수가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군대 일부 철수와 맞바꿔 그린란드 자원에 대한 장기 통제권, 주둔원, 향후 안보 협정 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침공 자체는 최소한의 군사적 저항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싸움은 그 이후에 시작되는데 그 결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세계적 위상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동맹들이 균열이 가거나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하고 그 공백이 생깁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쟁국들이 그 틈을 타 주도권을 잡으려고 움직이며 워싱턴이 신뢰를 잃는 동안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북극에서 빠르게 시작된 작전이 결국 훨씬 더 큰 사태로 번질 수 있으며 이는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세계적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면 3차 세계대전 이외에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영상을 클릭해보세요.